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자본 확충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허그의 본질적 기능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전세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죠. 허그 자본 확충 논란과 전세시장 동향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한문도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죠. 임차인들은 여기에 보증보험 가입해야만 이 전세금,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금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이곳을 자본을 지금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금융당국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허그가 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지, 이은영 교수님, 왜 허그는 지금 자본이 부족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허그는 보증을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회사가 팔고 싶다고 하는 만큼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 회사의 자본금을 기초로 해서 이 자본금의 몇 배까지라고 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정도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세 사기나 네. 그리고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내려가면서 전세 가격이 내려간 곳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들에게 집주인보다 먼저 허그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허그에서는 보증인수 한도를 좀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예. 이를 위해서 자본금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늘리려 한다. 자본금 대비 몇 배 이렇게 보증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본금을 늘리려 한다. 지금 자본금 상태, 재무 상태가 허그가 아주 안 좋은 모양이네요. 그렇게 대신 갚아주는 돈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허그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예. 수익 창출의 수익 모델은 별로 없고 전세 보증 대출 한도 보증 수수료 정도가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증 수수료 받아가지고. 예. 그건 수입 유지하기에는 전혀 택도 없는 수준이고요. 반면에 이제 손실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죠. 기업으로 치면 거의 부도 상태입니다, 사실은. 허그가. 네, 왜냐하면 전세 보증 한도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좋은 명분 아래 예. 하고 있지만 그 제도 자체에 어떤 허점이 좀 존재하죠. 전세 사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베이스를 깔다 보니까 네. 당연히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주인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빌라왕처럼 자본이 없고 그 구상권 청구했을 때 손실액이 회수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회수율이 아주 낮고. 네, 회수율이 예를 들어서 100% 정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대위 변제를 우선 하고 나서 일단 미리 갚아주고. 네, 90몇 프로는 회수가 돼야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원금이 돌아가는데. 날아가니까.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8%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예, 그러면 몇 조가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3조 한 8천억 원이 지금 변제로 나갔는데 예. 회수율이 물론 1년이니까 2년 더 하겠지만 네. 지금 상태로 봐서는 50%도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지금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조씩, 그러면 자본금이 5조인 그 허그가 예. 그 보증 한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10조로 또 확충하지 않았습니까? 자본금을 보증 한도도 늘려주고. 또 90조로 늘리고 예. 그랬음에도 다시 또 이런 문제에 좀 겪고 있는 것은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가 전세보증제도, 네. 대출 보증제도의 문제점이 이제 손실로 이어지는 거를 그동안에는 가시적으로 못 느끼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 더 이상 이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정부에서 지금 자본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기업으로 치면 부도인 상태인데 국가가 뒤에서 봐주고 있다 보니까 유지가 되고 있고. 공공기관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의 어떤 성격이 우리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보다는 지금은 이제 전세 가격의 어떤 왜곡 현상도 빚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다 보니까 그래요? 네. 지금 자본 문제가 과연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은지 조금 이거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제도의 문제점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예.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네.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자본을 좀 늘려야만 전세 보증 보험을 더 들어줄 수 있고 보증을 해줄 수 있고 그래야 전세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세입자들은 굉장히 이제 예민하잖아요. 이게 좀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을 하는데 왜 금융당국, 이게 금융위원회 같은데요. 왜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뭐 증권을 좀 발행하려고 그러는데 왜 지금 제동을 걸었습니까? 그럼? 네, 지금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허그가 발행하려고 했던 증권은 신종자본증권, 그러니까 종전까지 영구채라고 불리던 겁니다. 신종자본증권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영구채는 30년 이상 만기를 가지고 대출을 하는 거, 자본을 차입하는 것인데, 예. 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부채가 맞습니다. 성격상으로 볼 때는. 하지만 이것이 회계적으로는 자본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 일반적으로 해서 뭐 그 기업에 어떠한 건전성을 가져오거나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구채를 발행하면서 예. 허그가 계획했던 이자율이 최대 4.1%까지로 설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1%. 아, 이게 좀 너무 높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 만약에 허그에서 이 정도의 이자율을 책정해서 발행을 한다면은 예. 그 유사한 보험 쪽의 기관들도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예. 자, 이럴 때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보험사들이 채권을 발행을 할 때,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 이 사람들도 종전보다 이자율을 좀 더 높여서 발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보험사든 이 허그든 예. 이제 그 기업들이 발행해야 되는 자본 조달 비용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해서 일단은 허그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멈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허그가 지금 추진하는 이 채권, 신종자본증권 부채지만 자본으로 인정되는 이 금리가 연 4.1%가 너무 높다. 그래서 뭐 금리만 조정하면 뭐 발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은 근데 일단 절차가 중단됐잖아요. 4.1% 금리도 문제지만 만약에 이래서 자본 조달이 조금 늦어진다,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반환 보증금이 제대로 돌아갈 건가, 전세자금 이 대출은 과연 이루어질 건가.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제 걱정인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언제쯤 다시 재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보증 제도에 문제가 아까 좀 많이 있다. 그런데 정부가 네, 조금 뭐 나름 개선을 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보증 제도에 어떤 문제를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게 벌써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 대출의 회수 능력이 담보가 됐을 때 보증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제도 자체 프레임이 어떻게 잡혔냐면 예. 공시 가격의 150%를 예전에 했었단 말입니다. 네. 했는데 그게 이제 1억짜리 집이면 계산해 보면은 1억 500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그가 보증을 섰다고 가정을 하면 주택 가격이 20, 30% 내려오면 20, 30%는 그대로 손실인데 이 대상이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전세 사기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악용한 이런 분들이 막 100개, 200개를 하다 보니까 악성 임대사업자들 거의 다 뭐 손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그대로 어디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자본으로 메꿔야 되는 손실로 되는데 지금 신종자본증권을 하겠다는 이유에서의 또 큰 문제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5년 지나서 콜옵션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네. 영구채에서 자본화시키다 보니까. 네. 근데 2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를 안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난리가 난 이유는 이제 흥국생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시장에서. 근데 부랴부랴 물론 이제 콜옵션을 행사했지만 예. 이게 5년 뒤를 우리가 예측해 보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콜옵션을 5년 뒤에 7천억을 발행했다. 4.1% 발행했잖아요. 콜옵션이라는 게 발행해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또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네. 30년 영구채 형태로 해서 자본 길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자본으로 이제 회계상에 처리를 해 주는데 이게 5년마다 콜옵션 제도가 기본입니다. 이 시스템이. 네. 5년 뒤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 채권을 산 입장에서 5년 뒤에 내가 필요하면은 환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그동안 받은 이자로 만족하고 또 돈을 돌려달라고 돌려주는 건데요. 당연하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대비가 돼 있는 능력이 있어야 콜옵션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예. 신종자본증권이. 근데 그걸 흥국생명이 못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못한 타임에서 보통 옵션이 어떻게 되냐면 5년 뒤에 딱 옵션을 콜을 안 하고 그냥 이어가면 네. 금리가 2%가 업이 됩니다. 2%. 네, 그러면 4.1%면 6.1%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년 뒤부터는 매년 1%씩 상승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옵션이에요. 그러면 이 고금리 이 상품을 굳이 들여서 네.
이 손실이 계속 나는 걸 메꾸는 형태로 국가 사업을 유지하는 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금융당국도 이미 간파한 것이고 우리 원고님께서 말씀 주신 여기가 더블 A거든요. 신용등급이. 네. 트리플 A 바로 미친데 더블 A 국가기관이니까 좋은 되게 거죠, 높은 거죠. 공공기관이니까. 네. 더블 A인데 4.1%면 나머지 캐피탈사나 뭐 비금융권 이런 데들은 다 뭐 A나 B 트리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5%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대출 금리는 4%인데 역마진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높게 정했을까요? 어떤 걸로? 4.1%요요? 네, 4.1%를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금리를 좀 잘 적정 수준으로 정했어야 지금 되는데. 우리나라의 상태 자체가 어. 4.1%의 이 신종자본증권이 나갔을 때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예요. 예. 그러니까 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부나 이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야 투입이 되는 자금이거든요. 투자자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산재하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이걸 그냥 방치하면 이거 자본 시장에 여러 혼란이 오겠다. 시장 자체에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원래 문제도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가 이어지는 거를 파악해서 제동을 건 것이고 네. 원래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걸 받아가지고 자본을 투입을 또 한다고 가정할 때 또 지금 그나마 낮춰가지고 지금 140%거든요. 네. 그래도 90% 정도인데 주택 가격이 10% 20% 되면 또 손실이에요. 음. 그러니까 손실이 확정적 손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전면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되지 단순하게 자본을 이렇게 땜빵 돌려막기식으로 해가지고는 유지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전면적으로 전세 보증 제도를 수정할 과연 생각이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있다면 이런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허용을 안 하고 당연하죠. 제도부터 바꿨을 텐데 아마 생각이 없으니까 우선 신종증권 발행해보겠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건 허그의 입장이고 예. 국토부의 입장은 뭐 중간인 것 같고요. 예. 금융당국은 뭐 허락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지금 가계대출을 좀 억제하고 뭔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계대출 대책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하겠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뭐 디딤돌 대출 뭐 규제하라 했다가 금세 그럼 반발이 많으니까 또 바로 좀 늦추고 이런 문제 또 허그도 이 전세 보증 반환 보증 때문에 자본을 늘리려 하는데 서로 안 되고 뭔가 이 지금 가계대출이라든지 집값 관련 대책에 조금 뭔가 정비가 안 되는 혼선이 좀 계속 빚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정책 이런 관련돼서. 네,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각 부처별로 좀 의견이 상이하거나 아니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충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보게 되면 이게 가계대출,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예. 사실 그 이면에 보게 되면 집값을 좀 잡겠다는 내용도 사실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목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자, 분명히 올해에 들어와서 2년 전이나 작년 대비해서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회복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모두 집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서울이나 그리고 서울에서도 주요 지역에서 많이 회복되고 많이 네. 오른 정도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정도의 부분은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시장 회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집값이 올랐으니 문제가 되고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 짧은 기간에 각 부처들이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지금처럼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 회복 최근에 상반기 있었던 가격 회복이 이제 서울 수도권 위주니까 전국적인 게 아닌데 이런 걸 이제 가계대출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뭔가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요. 저희가 마침 지금 전세 관련된 걸 보증보험의 이 허그의 자본 확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세 시장 동향이 조금 궁금해요. 전세 집값은 상승세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전세 시장은 혹시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전세 시장도 우리 언론 보도나 이런 지표상으로는 뭐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통계에 약간의 착시가 있습니다. 통계 뭐냐면 착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단순 평균, 가중 평균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워낙 그 총액이 많다 보니까 다른 주식들도 좋은 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효과를 보는데 사실은 다른 주식은 1%씩 내려가도 이게 볼륨이 더 크니까 1% 올라가면 올라간 걸로 착시 현상이 나는 것처럼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통계도 전세도 네. 이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축 대단지들이 모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잖아요. 예. 신혼부부나 다들 그렇죠. 주택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 중에
선호하는 지역은 다 신축이고 대단지예요. 신축. 그러니까 단지 수가 막 5천, 뭐 7천 막 이러니까 가중치가 하나만 올라가도 올라가게 되겠죠. 예. 반면에 예전에 전통적인 500세대, 700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축은. 예. 1000세대 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럼 500세대, 700세대의 거래량이 많더라도 가중치로 인해 가지고 전세 가격의 지표가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 착시 현상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전세 시장에서 이 수도권 일대하고 서울 외곽 지역은 전세 시장에 이렇게 강세를 보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 신축 대단지하고 강남사고 마용성이 전세 가격이 약간 오르다 보니까 단지 수가 많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더라도 하나가 거래가 돼도 5천 세대가 올라간 거로 가중평균을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보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런 네, 얘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시장을 좀 차별화해서 아니면은 정부에서 국토부 부동산 연구원에서 네. 강남 간북을 따로 좀 발표를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 지역을 것- 나눠가지고? 네, 어떤 형태가 틀리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전세 가격이 지금은 강보합이라고 이제 판단하고요. 예. 일단은 연말하고 내년 초 들어가면서 전세 가격이 조금은 조정 하방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방 쪽으로? 전천중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12,000세대인데 예. 제가 알기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청약할 때.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매 제한 완화하고 이런 걸 풀어줬었기 때문에 네. 바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전세로 나와서 잔금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럼 전세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현재도 한 3천 개가 나와 있거든요. 아, 전세 물량이. 네네. 계속 물건이 많고 그리고 이제 연초에 들어가면서 내년 상반기 가면은 동대문구나 은평구 쪽에 또 입주 물량이 몇천 세대가 많습니다. 네. 이 물량들이 소진이 안 된다라면 만약에 네.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이제 전세 시장은 이제 하방으로 이제 전환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한문도 교수께서 이제 둔촌동 올림픽 파크 프레온에 12,000세대가 넘죠. 여기에서 뭐 전세 매물이 3,000개 정도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공급이 쏟아진다면 뭔가 이게 전세값이 확 꺾이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영향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관찰이 됩니까? 네, 아직까지는 입주가 시작된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조합원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받은 조합원들하고 예. 이제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들은 실거주 의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서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데 또 이게 실거주 의무제가 3년 정도 유예가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세를 내주기가 조금 애매하게 되는 겁니다. 기간 자체가. 3년만 유예가 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 이제 실질적인 여파는 아무래도 입주가 시작된 다음에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예. 전세 물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단지나 그리고 그 인근 단지까지 가격을 조금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실제로 2018년 12월에 입주했었죠. 그 인근에 있는 헬리오시티. 송파 네, 헬리오시티. 맞습니다. 예. 네, 거기만 하더라도 이제 실제 입주가 시작된 다음에 전세 물량이 많아져서 그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 가격이 뭐 1, 2억 정도, 좀 심한 곳은 3억까지도 내려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영향을 가져올 걸 볼 수가 있는데 예. 다만 주의할 것은 이게 워낙에 서울이나 예. 수도권이 넓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 많은 입주 물량이 있다고 해서 그 여파가 전체에 퍼지는 건 아니고 이제 그곳과 그 인근 지역까지만 영향이 미친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아, 지금 이 올림픽 파크 프레온은 강동구 둔촌동이니까 그 동네와 그 주변 동네에 영향을 미치는 네, 맞습니다. 게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다. 네네. 이 전세 대출하고 좀 많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이 네, 있습니다. 둔촌동 이 전세 물량 과연 전세 많이 입주자들 있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전세 대출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부 뭐 조건부로 은행들이 풀렸다는 것도 나오고 조금 혼선은 빚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싶어요. 일단 전세 대출 심사를 좀 강화할 겁니다. 심사. 네, 자율성인데 근데 이제 숨통은 틀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쉽게 그 정부에서 어떤 규제 대책을 할 때 일방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은 자율이라는 표현을 안 썼겠죠. 네. 이번에 보면은 대출 규제를 자율에 맡긴다라는 쪽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5개 은행이 만약 메이저가 있는데 4개 은행이 조건부 전세 대출을 강화해서 뭐 MCI, MC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반공제. 이거를 갖다가 강력하게 제재를 들어가면 대출 한도가 줄거든요. 예. 그러면 수요의 여력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출 한도가 준다는 대출 한도가 얘기는 주니까. 전세 가격에 하방 압력이 되겠죠. 그 네. 요인이. 근데 그 부분에서 5개 은행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은행은 살포시 빼놓습니다. 할 수 있게. 할수 자율이니까. 있게? 자율이니까? 네. 근데 언론에는 다 안 되는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틈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여력을 갖다가 좀 남겨둔 정책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 자체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 약간의 리스크나 경제적인 리스크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예. 이 전세 대출에 이게 문제가 한번 생기면 물론 이제 보증을 정부에서 쓰니까 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정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은행에도 그 전세 대출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공유하고 싶어하는 정부의 입장이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약간 나오긴 나오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은행이 선제적으로 약간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전세 대출 지금 허그의 문제가 보증 한도가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 대출에 대해서 이 추가적으로 어떤 제재를 조하는 그 조항을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거든요. 네. 소득 수준을 안 가리고 지금 전세 대출을 5억까지 한단 말이에요. 소득 수준 안 가리고. 네, 인정 소득 증명이 없어도 예. 인정 소득이라 그래서 그냥 카드 쓴 것만 보여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전세 세입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행이지만 빌라는 아직도 여전히 그 어떤 사기 문제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경매가 지금 나갔잖아요. 전세 빌라들이요. 예. 전세 빌라들이 나갔는데 지금 그게 보증금 임차 원래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나갔어요. 그럼 1억짜리 집이면 전세 보증금이 1억 500이잖아요. 그럼 반환을 해야 되니까 경매 낙찰가 누가 받겠어요? 이걸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00만 원, 200만 원에 낙찰이 돼요. 예. 근데 이거를 최근에 신종 저는 전세 사기의 초반이라고 보는데 신종 전세 사기? 예. 왜? 그거를 낙찰을 받습니다. 한 네. 20개, 30개씩 법인명으로.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하니까요. 그리고 허그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그한테 그럼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이게 유지가 되고 자기가 소유권을 이전해오고 자기가 임차를 놓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이 낙찰받은 양반께서 허그랑 협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갚을 거다. 그러니까 갚아주니까 일단 임차를 놓으면서 이자 비용이라도 내면서 전세로 바꾸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그가 그거를 그러면 막아줘야 되는데 예.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면 지금 이분이 몇십 개를 받아가지고 월세를 받는 거로 이자를 내다가 예. 어느 날 나쁜 마음을 먹고 전세로 놓고 예. 그 속을 내면 속이잖아요. 젊은 분들도 바쁘신 분들은 다 가잖아요. 그럼 또 발생을 해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허그 입장이에요. 허그가 좀 문제네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 상당한 그런 일이 문제죠. 생기고 있다면 사전에 뭔가 좀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제보도 받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 말씀 주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정부나 국토부도 다 이미 좀 알고 있을 거고 문제점들을 그러면 약간의 전세 대출 규제 조건부 외에도 다른 부분들로 전세 대출이 문제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어떤 분위기가 지금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네. 그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나올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 규제라는 게 이게 집값 일반 대출 규제 못지않게 이제 이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 그렇죠. 우리 한 교수님은 이제 연말에 연초쯤이면 하방 전세 가격 하방 쪽으로 돌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셨는데 혹시 우리 이은영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전세 시장 동향 이런 거를 조금 역시 집값 안정처럼 이렇게 많이 좀 꺾일 것 같습니까? 전세 가격?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기본적으로 않다. 임대 가격이라고 하는 건 네. 전세든 월세든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다라는 게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그때와 비교할 때 집값이 어느 정도 회복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임대 가격도 그 오른 정도의 매매 가격에 맞춰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올 초부터와 지금을 비교한다면은 아무래도 집값이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를 가능성이 네, 그러니까 있다? 서울과 주요 지역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 전세도 집값처럼 뭐 수요 공급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수요는 이제 전세금을 잘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전세 규제가 중요하고 공급은 뭐 입주 물량이 충분히 나오느냐 그 여부인데
수요 공급 차원에서 볼 때도 조금 상승 요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수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지역 여파를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변수가 없는 다른 지역들, 서울의 다른 지역들을 보게 되면 종전보다 전세 매물 자체가 좀 줄어든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물이 줄어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뭐 어떤 식의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를 사시던 분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약을 연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전세 매물들이 많지가 않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럴 때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전셋집을 구하겠다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은 좀 더 증가한다면 그 작은 지역에서도 수요 공급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매매 가격 대비해서 이 동네에서는 뭐 50%다, 60%다 이 정도가 임대 가격으로 책정된다, 적절하다 이런 내용들에 따라가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세 얘기를 다 했지만 매매 가격 문제를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번 묻고 싶네요. 얼마 전에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임시지수라는 게 있나 봐요. 9월 임시지수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던데 혹시 그런 느낌을 좀 그런 지수가 있어요? 이미 저 8월부터 그 증세는 있었습니다. 그런 현황은 거래량 일단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거래량 많이 8월 감소했어요. 28일 날 전세 대출 규제가 나왔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예. 8월 중순부터 이미 거래량이 끊기기 시작하고 매수 심리가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매매 가격은 지금 하방적으로 이제 변곡점을 이제 돌파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임시지수뿐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10월달 거래량 중에 10월 중순까지는 강보합이었어요. 서울이. 그런데 중순 이후부터는 하락 거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순 이후부터? 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이나 다음 주 정도면은 약간 하락 지표가 좀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전세에 대해서 제가 우리 연구원님하고 좀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전세 매물은 줄지 않았습니다. 매물이? 지금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세 매물이 2달 전에 한 2만 9천 건대였어요. 예. 지금 3만 2천 건대로 왔습니다. 늘었습니다. 10%가. 늘은 이유는 이제 둔촌주 공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그 말씀은 좀 맞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선호 지역의 전세 가격은 상승세가 분명합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추가적인 팩트가 있는데요. 네. 임차권 등기가 계속 늘고 있어요. 임차권 전세 등기는-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경매를 들어가잖아요. 예. 그게 줄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뜻이에요? 2020년도 때 20건, 30건 이게 지금 2,000건대거든요. 1,500건대. 그게 지금 6개월째 줄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한정된 거예요. 신축 대단지고 나머지들은 리스크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게 임차권 등기 경매 준비하는 것들에서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다. 또 매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자들의 어떤 전세 부담 능력이 지금 실질 소득이 줄었잖아요. 예. 이런 걸 감안할 때 저는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기는 버겁다라고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다른데 네. 전세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규모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얼마나 전세로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본금 확충 논란과 전세시장 분석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 분석과 겸임교수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